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논란과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다녀왔어요. 다녀오셔야죠. 예, 너무 거의 뭐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그 김기현 대표님 만났는데, 네. 약간 그 당 대표 당선자와 낙선자가 이렇게 그 딱 갈리는 시점이 뭐냐면, 네. 그 당 대표 정도 되면은 휴가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 보통 그 언론에 나오는 단골 메뉴가 무슨 책을 갖고 가가지고 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님이 어디 휴가 가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알고 있고, 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뭐 저는 저의 휴가는 매우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생각해 보니까 휴가는 또 개인적인 게 좋기도 하네요. 네. 그럼요. 네. 아무튼. 네. 그럼 궁금하네. 김기현 대표는 어디를 가서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베트남에 다녀오셨다는데 가족끼리 네. 가서 뭐 기본소득 비판, 뭐 미국의 뭐 위대한 협정 뭐 이렇게 모아놓은 책,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런 거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네. 뭔가 이게 임팩트가 확 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게 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게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게 요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이 나오기 어렵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휴가 때 뭐 어디 가서 무슨 책 읽으셨는지 저도 사실 잘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저도 김기현 대표는 뭐 제가 아는 사이니까 이게 아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어떤 거물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생중계되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뭐 주요 일간지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MBC를 비롯한 지상파 뉴스에 나와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완급 조절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워낙 활동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어떤 정치인이 연설하는 걸 보기 위해 가지고 막 100만 명이 뭐 장충동에 모이고 이런 게 재현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유튜브만 틀어도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바뀌면서 비밀스럽다거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정치인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진. 그래서 좀 아우라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김기현 당대표는 만나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상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네. 어제 이제 조문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상가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아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가에 온 사람한테 우리가 박하게 하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또 인간적인 거는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존중하고 또 예를 표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축사를 비판한 거는 그런 겁니다. 물론 대통령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어떤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 환경이나 어떤 장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맞아줘야 타임 플레이스 뭐 오케이전인가요? 그런 게 좀 맞아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광복절보다는 아까도 서두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6.25 전쟁 기념사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비판을 한 것이지 뭐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일단 뭐 공산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광복절 경축사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차라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공감대를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 광복의 역사라는 것이 분단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이제 현대 한국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이념의 대결 뭐 또 그로 인한 여러 혼란과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립 뭐 쭉 연결이 된다면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아니 이거는 뭐 굳이 광복절 이렇게 세게 하실 말씀인가 생각해봤는데 대통령이랑 아는 이제 검찰 출신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만 계속 하셔가지고 공안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이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도 좀 놀랐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아직 이렇게 간첩이 있다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뭐 그거는 뭐 저도 뭐 그런 의도라면은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6.25 때 하실 수도 있고 당연하죠. 아니면 다른 날 하실 수도 있는데 광복절에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그 보니까 일본보다 북한이 더 많이 등장하는 기념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광복절에는 조금 더 어떤 국민 통합과 또 일본의 어떤 그 어떤 만행에 대한 뭐 사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본에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축소할까라는 거에 골몰합니다. 많은 소위 블루팀이라고 할 만한 이제 뭐 미국을 포함한 나토 가입국들, 유럽들, 네, 유럽의 대부분의 뭐 주요 국가들이죠. 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미국과의 세력 대결 같은 데에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좀 더 가깝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거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어느 정도는 공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블루팀 외교 관계자 내지는 외교 전문가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만나면 대체로 하는 얘기들이 한미일 공조를 좀 강화해줘라. 일본과의 어떤 과거사 문제는 조금 해결해가지고 좀 앞으로 안보 협력이나 뭐 경제 협력 이런 거 좀 강화해줘라라는 주문이 원래 세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계시는 거고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쭉 하나의 일관된 틀로 가져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 같은 뭐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만, 특히 이제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없고 틈만 나면 흔든다라는 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견제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관계 개선을 가지고 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관계 개선이 되거든요. 그냥 정부나 대통령만 혼자 막 앞서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다음에 만약에 정권 바뀐다고 하면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그거 느낀 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약간 입장 바꿔서 보자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반대로 6.25 기념사를 들어보면은 항상 북한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헤드라인은 보통 대부분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손 내밀어. 근데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뭐라고 비판했냐 하면 어떻게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국가유공자 전쟁 영웅들을 앞에다 놓고 북한의 어떤 그 잘못된 침략이나 아니면 현재 인권 침해나 북핵 문제나 이런 거는 하나도 거론 안 하고 왜 북한의 어떤 뭐 퍼주기만 하려고 하고 관계 개선만 얘기하고 그러냐 할 얘기는 해야지라고 저희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와 대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도 갖다 쓸 수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 정서를 뒷받침할 만한 얘기들을 하면서 네. 좀 차근차근 앞으로 가야지. 일본은 지금 뭐 오히려 뒤로 달려가고 야스쿠니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앞으로 간다고 되냐라는 비판이 절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뭐 미중 패권 경쟁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뭐 안보 협력이나 필요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속도와 방향과 메시지로 우리가 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영구적인 개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이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끌어냈던 것 같고. 그 사실은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많이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게 보통 효과적입니다.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일본 문화 개방하고 막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었잖아요. 또 국제화 이런 거 많이 추진하고. 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막 친일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잘 안 나옵니다. 반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러시아에 대한 관계나 뭐 북방 정책 이런 것도 세게 했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너 빨갱이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좀 큰 정치인이다 내지는 자기 진영의 절대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간 반대 방향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 어찌 보면 자기 진영에 대한 확고한 지지 기반도 좀 없는 대통령들이 한동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장적으로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손을 내밀기보다는 일단 우리 진영이 좋아할 만한 안전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가 좀 더 진영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조금 더 본인들 위주로만 지금 가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 네. 다른 쪽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라든가 또 거기에 이제 비판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를 뽑은 많은 분들은 미국에 조금 더 미국 중심적인 외교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 감정이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의 속도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하셨는데 어제 김원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되는 건 제발 가서 엉뚱한 짓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라든가 또 일단 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8.15 주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짚고 발언을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시나 봐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발언 안 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약간 모니터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추가적인 메시지가 뭐 나올 게 있을까? 왜냐하면 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또 비슷한 나오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것과 그냥 궤를 같이 하는 정도의 언급일 것 같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내지는 어떤 반도체를 포함한 어떤 그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 중심의 체계를 공고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좀 억누르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잘 찾아갈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전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좀 빼먹을 수 있는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좀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따오느냐가 하나의 관건일 것이고 하나 중요한 거는 안보 협력의 면에 있어서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그림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캠프 데이빗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특별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약간 쉬러 가는 별장? 네, 별장 같은 건데 보통 보면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협상이 있거나 뭐 이럴 때들 아니면은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빗으로 부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과 아주 절친이라고 평가받던 이명박 대통령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통령들은 많이 가도 네. 캠프 데이빗에 잘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 어떤 환대의 느낌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외교 전략이거든요. 과거에 그러면은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 갔을 때도 많이 양보했습니까?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랑 골프 쳤던 거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잘 골프 워낙 그 카트 같이 타고 이런 게 네, 기억이 맞아요. 너무 많이 그것만 남아서 남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기본적으로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미국 외교에 있어가지고 중요성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할 거냐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퍼주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예. 그럼요. 예. 네. 자, 시간이 몇 분만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고 네. 모든 게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도 있고, 그렇죠. 예. 내일이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그냥 가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불만들이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힘을 국민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 뭐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그러면은 뭐 언론 장악 안 했냐? 약간 그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예를 들면 나는 꼼수다 출신의 뭐 김어준 씨라든지 주진우 씨라든지 뭐 민주당 출신의 뭐 의원이나 막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인 그게 필요한 라디오 진행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MBC에 나와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공영방송이나 지상파가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예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아니 좀 까놓고 얘기해서 방송 장악한다고 언론 장악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워낙 1인 미디어도 많고 이제는 인터넷 언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관 청문회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상했던 것만큼 엄청 불타오르는 느낌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칼을 갈고 나왔는지 뭐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의견을 절대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음. 그런 이제 뭐 최장기 파업이라든가 언론 장악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그럼요.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고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저도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언론은 장악하려고 해서 장악되지도 않고요. 네. 설령 언론 장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 한다고 정권 연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보면 본인들과 친하고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 언론에 쫙 깝니다. 뭐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패널까지 쫙 까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뭐 그 사람들이 틀린 거를 맞다고 하면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수천가 당협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